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롱패스, 절정의 감각을 보여준 김민재, 수비, 빌드업 모두 완벽했다. 멘헨글라드바흐 vs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의 풀타임 무실점 수비,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바이에른 뮌헨이 후반기 첫 경기 승리를 따냈다. 12일 한국 시간 독일 멘헨글라드바흐의 보루시아 파크에서 2024-2025 독일 분데스리가 16라운드로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흐를 상대한 바이에른 뮌헨이 1에서 0 승리를 따냈다. 전반기를 1위로 마쳤던 바이에른이 후반기 첫 경기에서도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12승 3무 1패로 승점 39점을 따내며 2위 바이엘 공사 레버쿠젠과 승점차를 4점으로 유지했다. 후반기 첫 경기였다. 분데스리가 팀들은 연말부터 비교적 긴 휴식기를 갖는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약 3주 동안 휴가였다. 전반기 소속팀과 대한민국 대표팀의 모든 경기에 선발 출장했던 김민재는 그동안 달고 뛰었던 발목과 무릎의 잠부상을 치료하고 휴식을 취할 기회였다. 홈팀 멘헨글라드바흐는 팀 클라인딘스트를 로빈 하크, 알라산 플레아, 로코 라이츠가 바쳤다. 미드필더 율리안 바이글과 필립 잔더가 중원을 맡았다. 수비는 루카스 올리기, 니코 엘베디, 이타쿠라고, 조 스칼리, 골키퍼는 모리츠 니콜라스였다. 바이에른의 김민재는 문제없이 선발로 출격했다. 최전방은 해리 케인이 맡았다. 이선에 리로이 사네, 토마스 뮬러, 마이클 올리세가 배치됐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유주아 키미히와 레온 고레츠카였다. 포백은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이어, 콜라트 라이머, 골키퍼는 마누엘 노이어였다. 경기 첫 슛은 전반 8분 코너킥을 받은 다이어의 헤딩슛이었다. 슛이 크로스바 위로 빗나갔다. 이후 바이에른이 서서히 공격의 강도를 높여갔다. 경기 초반 어수선한 패스 연결에서 조금씩 벗어나 리듬을 찾아간 바이에른이 문전으로 투입한 공. 상대가 걷어낸 뒤 세트피스로 여러 번 골문을 두들겼다. 전반 19분 뮬러의 크로스 이후 문전에 흐른 공을 잡은 고레츠카가 골대 바로 앞에서 왼발슛을 날렸는데 빗나가고 말았다. 전반 23분 키미히의 날카로운 패스가 문전으로 투입됐고 뮬러가 파고들면서 골대 코앞에서 발을 댔는데 니콜라스가 멋지게 선방했다. 하프타임 동안 눈발이 거세졌고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흐름이 바뀌었다. 후반 3분 클라인딘스트 특유의 크로스 받는 움직임으로 다이어 뒤로 빠져들어가며 헤딩했는데 노마크 헤딩이었지만 살짝 빗나갔다. 4분에는 플레아가 가마찬 슛이 수비 몸에 맞았다. 후반 8분 바이에른의 빠른 공격 전개가 사내의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됐다. 니콜라스가 쳐냈다. 후반 14분 뮬러 대신 킹슬리 코망이 투입됐다. 바이에른이 먼저 멤버 교체를 하면서 사내를 중앙 공격수로 이동시켰다. 18분 플레아, 하크를 뺀 멘헨글라드바흐는 케빈 슈테거, 루카 네츠를 투입했다. 후반 19분 올리세가 키미히의 뒤꿈치 패스를 받아 중앙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슛 타이밍을 너무 재다가 약한 왼발 슛으로 쉽게 무산되고 말았다. 바이에른의 교체가 먹혔다. 후반 21분 코망이 측면 돌파 후 올린 크로스를 문전에서 올리세가 받았다. 절묘한 퍼스트 터치 후 돌아들어가는 올리세를 막으려다 올리히가 손으로 밀면서 경고를 받았다. 후반 23분 케인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바이에른이 앞서갔다. 케인이 오른쪽 아래로 차분하게 슛을 날리면서 니콜라스를 속였다. 먼저 경기한 오마르 마르무시, 프랑크푸르트가 14호 골을 넣으면서 케인을 따라잡자 케인이 15호 골로 다시 득점 단독 선두에 올랐다. 후반 26분 김민재의 왼발 롱패스가 수비 배우로 완벽하게 투입됐고 코망이 원터치로 튕긴 공을 사내가 받아 논스톱 슛을 시도했으나 골대를 빗나갔다. 후반 28분 사내가 빠지고 세르주 그나브리가 들어섰다. 후반 34분 그나브리의 과감한 슛이 빗나갔다. 후반 37분 멘헨글라드바흐가 스칼리와 잔더를 빼고 슈테판 라이너, 토마스 츠반차라를 넣어 동점을 노렸다.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멘헨글라드바흐 공격은 거세지고 바이에른은 체력 저하가 있는 듯 빈틈이 많아졌다. 후반 42분 노이어의 패스가 엉성해 김민재 쪽에서 공을 빼앗길 뻔했는데
간신히 수습했다. 1분 뒤에는 문전으로 파고드는 공격수를 김민재가 몸싸움으로 막아 넘어뜨렸는데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다. 후반 추가 시간 메넨글라드바흐가 최후의 수단으로 울리히를 빼고 후쿠다 사오를 투입했다. 바이에른은 상대 수비 빈틈을 파고들며 여러 번 결정적 기회를 잡았지만 모두 놓쳤고, 반대로 메넨글라드바흐의 맹공은 김민재가 대부분 막아냈다. 결국 바이에른이 승리를 지켰다. 2. 황희찬 당장 나가라. 14경기 2골 부진급 방출 요구. 울버햄튼 입장은 변함없이 확고, 여전히 중요한 선수. 주로 울버햄튼 소식을 전하는 몰리뉴 뉴스는 14일 한국 시간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은 황희찬을 중요 선수로 여기고 있다. 그는 이적 시장 매물로 거론되는 선수를 붙잡길 원한다 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관심을 받는 황희찬에 대한 울버햄튼의 현재 입장은 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최근 불거진 이적설을 조명했다. 몰리뉴 뉴스는 황희찬은 어려운 시즌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지난 시즌 울버햄튼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13골을 넣었고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희찬은 올 시즌 단 2골에 그치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호스퍼를 상대로 골을 넣으며 흐름을 타는 듯 싶더니 이어진 노팅엄 포레스트전, 브리스톨 시티전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일부 울버햄튼 팬들은 페레이라 감독에게 그를 매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황희찬은 지난해 프리미어리그 PL에서 12골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으나 기세를 이어가진 못하고 있다. 현재 14경기를 소화했음에도 단 2골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부진은 그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기로 유명한 울버햄튼 팬들의 마음마저 흔들고 있다. 올 시즌 황희찬은 시즌 극초반을 제외하곤 영입생 예르겐 스트란 나르센에게 밀려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지 못하고 있다. 좁아진 입지는 이적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황희찬을 향해 관심을 드러냈던 마르세유 구단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또한 수준급 공격수 보강이 절실한 웨스트햄,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울버햄튼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며 확고한 상황이다. 매체는 이번 시즌 황희찬이 주전 경쟁에서 밀렸음에도 울버햄튼은 여전히 그를 중요한 선수로 생각하고 있다. 페레이라 감독은 황희찬에게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올 시즌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다 라며 울버햄튼은 1월 황희찬의 이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잔류를 원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3. 손흥민 키운 한국 믿어보자. 토트넘 이강인까지 영입, 공격 트리오 선 플러스 리 플러스 MINH와 EOK 구축한다. 유럽 축구 매체 온 더 미닛은 14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매체는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앞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러브콜을 보낸 이강인 영입전에 뛰어들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강인은 프랑스 빅클럽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자랑할 만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창의력 넘치는 패스와 경기 전개 능력을 바탕으로 중원 및 측면 공격수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이강인의 경기력을 상당했다. 생테티엔을 상대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기회 창출 7회, 패스 성공률 94%, 시즌 3호 도움을 기록했다. 공격력 못지않게 수비적인 역할도 탁월하다. 어릴 때는 수비 가담이 약점으로 지적받기도 했지만 마요르카와 파리 생제르맹을 거치면서 측면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이강인은 이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메뉴가 강력하게 희망했다. 이탈리아 매체 투토 메르카토는 메뉴가 이강인을 살피기 위해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 스카우트를 파견했다고 알렸다. 메뉴는 후배 아모림 신임 감독 체제에서도 화력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강인에게 눈을 돌렸다. 아모림 감독 특유의 측면을 활용한 전술에 이강인이 안성맞춤이라는 분석이다.
아스널도 뒤질세라 달려들었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아스널이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꾸준히 출전하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에 열려있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스페인 언론 렐레보 역시 아스널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크다. 이강인의 스타일이 아스널에 잘 어울린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이적설에 힘을 실었다. 한동안 막대한 투자와 함께 급격히 성장한 뉴캐슬도 돈 싸움이라면 지지 않기에 이강인 영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와 함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꿈도 상당해 더욱 강력한 선수층을 구축하려고 한다. 에디 하우 감독 역시 이강인의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경험을 높이 사면서 영입을 바란다. 여기에 토트넘도 합류했다. 토트넘은 이강인을 합류시켜 몇 년째 해결되지 않은 공격에서의 창의력을 더하려고 한다. 언제나 약점으로 평가받는 중원에서도 활용 가능하고 손흥민의 파트너로 오른쪽 공격수로 배치시키는 활용법도 가능해 주시하기 시작했다. 토트넘이 이강인 영입을 바라면서 한국 선수들에게 공격을 맡기려는 모습이다. 토트넘은 한국 축구와 인연이 깊은 구단이다. 과거 이영표에 이어 손흥민이 팀의 상징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2006년생 유망주 양민혁까지 영입했다. 여기에 이강인까지 합류한다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사상 최초의 코리안 트리오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강인과 손흥민의 조합은 축구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두 선수는 이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해왔다. 이강인의 정확한 패스와 창의적인 플레이가 손흥민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뒷받침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의 적응이 한창인 양민혁도 잠재력을 폭발시켜 선발에 가세한다면 손흥민, 이강인과 함께 뛸 수도 있다. 이강인을 향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관심이 뜨겁자 파리 생제르맹은 소문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파리 생제르맹은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을 이적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프랑스 언론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과 새로운 계약까지 체결해 잔류시킬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